아빠,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에요. 아버지, 이거 받아요. 새벽 2시 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골목길, 좁은 반지하 계단 앞에서 한 여자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38살 박수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점퍼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안 돼. 수진아, 이건 아버지 박일성 회장이 봉투를 빼내려 하자 수진이 그 손등을 두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에요. 빗물에 젖은 수진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전세 계약서 사본이랑 지민이 학교 가면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이에요. 박일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아빠는 이제 늙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린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근데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15년 동안 아빠 보고 싶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퍼졌습니다. 원망도 했어요. 밤마다 울기도 했어요. 수진아. 근데 그래도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는 아빠잖아요. 내 아빠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 순간 겉으로는 70억 자산가 하지만 진짜 가족은 없던 대한산업회장 박일성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애비도 아니다. 거리의 가로등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억 재산을 가진 회장이 왜 새벽 골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을까요? 15년 전 집에서 쫓아낸 막내딸은 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낡은 봉투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산업회장 박일성, 72살,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중견 철강 회사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녁 7시 넓은 식탁 위로 12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긴 식탁에는 박일성 단 한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전복찜, 한우 갈비찜, 계절 과일까지. 하지만 박일성은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왜 이렇게 밥이 안 넘어가나? 텅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장남 대성이와 차남 민준이가 앉던 자리, 손주들이 와글와글 떠들던 자리, 이젠 그 자리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박일성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에잇!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대성, 민준이라는 이름만 떠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15년 전 지워버린 이름이었습니다. 박일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이름을 지우면서도 손이 떨렸는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 다들 믿겠나? 박일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네. 회사 내부 공지도 돌렸고 기자 2명도 확보했습니다. 가짜 압류 집행관들도 대기 중입니다. 김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일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들한테 퍼부었어.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대성이한테 빌딩 사줬지. 민준이한테 사업 자금 대줬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침묵. 한 번도 안 와.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연락 한 통이 없어.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일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회장님, 내가 돈이 없어져도 자식들이 날 찾아오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애비가 자식 마음을 몰라서 이러겠나? 박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일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때도 자식들은 날 찾을까?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긴급 대한산업 박일성 회장 70억 부도 위기. 채권단 긴급 회의. 그룹 해체 수순 밤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산업 박일성 회장이 계열사 부실, 경영과 과도한 보증 채무로 인해 70억 원대의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각 대한산업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가짜 압류 집행관 복장을 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압류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회장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일성이 수십 년간 아꼈던 수석 위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골프채 가방에도, 벽에 걸린 그림 액자에도 어김없이 빨간 종이가 붙었습니다. 박일성은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해. 가짜 집행관이 책상 위 만년필을 가리켰습니다. 김 비서가 박일성에게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준비한 옷입니다. 박일성이 보따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회색 점퍼, 때가 탄 낡은 운동화. 박일성이 점퍼를 꺼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35년 전에 입던 거랑 똑같네. 일부러 비슷한 걸로 구했습니다. 박일성이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일성이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 회장님,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일성의 눈에 3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상, 철강 공장,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28살의 젊은 박일성.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포대 올리고 또 한 포대. 점심도 걸으며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어린 대성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성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아들. 박일성이 아들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하나뿐이었지만 그때는 가난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박일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혼자가 됐어. 김 비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일성이 낡은 점퍼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돈 말고. 잠시 침묵. 사람을 남겨보자.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이 공용 CCTV 열람권을 확보해뒀습니다. 그리고 장남분댁 복도는 관리사무소 협조로 소형 카메라를 미리. 그래, 고맙네. 박일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일성은 장남 박대성의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층 고급 아파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지만 정작 문 앞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일성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떨리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박일성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어? 대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박일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늙은이가 사업을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쯧쯧.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걱정이냐고? 박일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이, 그 애는 아버지가 의절했잖아. 우리 알 바 아니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래, 뭐 아버지야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바빠서 끊을게. 통화가 끝나는 소리. 박일성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박일성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성이가 원래 좀 그랬으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는 다르겠지. 밤이 깊어서야 박일성은 차남 민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의 조용한 골목. 박일성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박일성은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 걸 알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박일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말 다 날리셨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들어오세요. 일단. 민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일성이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이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현금 얼마나 남았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 회사 날아가기 전에 뭐라도 빼내놓으신 거 없어요? 박일성이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저희도 어렵거든요. 민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희 애들 학원비도 있고 집도 옮기려고 했는데. 박일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손에 쥐신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민준아, 말씀 안 하실 거면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일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알아서 아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뒤에서 불렀지만 박일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박일성의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복도의 형광등 불빛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박일성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일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도난 게 회사가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이구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었는데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린 눈물이 낡은 점퍼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돌아온 거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박일성이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찍은 가족 사진. 그런데 사진 한쪽이 가위로 오려져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박일성이 거친 손가락으로 그 빈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눈물이 사진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사진 속 빈자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일성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죽기 전에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 공원의 찬 바람이 노인의 구부정한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일성이 휴대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수진이 주소 알아낼 수 있나? 막내 따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애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둔 게 있습니다. 뭐? 따님께서 지금 서울 변두리 월계동에 사십니다. 재개발이 임박한 지역이라 곧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일성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월계동이라고? 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린 손자분과 둘이 사신다고 합니다. 박일성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소 불러. 김 비서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박일성이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를 보내드릴까요? 아니. 박일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를 보내면 동네가 뒤집힌다. 수진이한테 짐이 돼. 하지만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또 갈아탔습니다. 박일성은 난생 처음 타보는 마을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일성의 눈앞에 가파른 언덕길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박일성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박일성이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몇 걸음쯤 걸었을 때 다시 멈춰섰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15년을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뭘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추고 멈췄다 다시 걷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박일성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죽자.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건물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계단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박일성이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축축한 기운이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콜록, 콜록. 문틈으로 아이의 기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일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인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어기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마트 로고가 찍힌 커다란 박스를 양손에 든 여자.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일성이 숨을 멈췄습니다. 야위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핏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수진이었습니다. 박일성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어휴, 무거워라. 수진이 가쁜 숨을 내쉬며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펴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한쪽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소매가 살짝 걷히며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코를 훔쳤습니다. 코 밑이 살짝 붉었습니다. 전봇대 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의 낡은 운동화가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낡은 운동화. 어릴 때 아버지가 신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흰 머리카락, 낡은 점퍼. 아빠.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일성이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골목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빠. 수진이 박스를 내팽개치고 뛰어갔습니다. 박일성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맞지? 아빠잖아. 박일성이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야. 수진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박일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아. 박일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비볐습니다. 들어가요. 어서 들어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일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그냥. 아빠. 수진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있었어? 손이 꽁꽁 얼었잖아. 박일성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7살쯤 된 남자아이가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인사드려. 할아버지야.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낯선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엄마 등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할아버지라니까. 엄마, 아빠? 지민이 고개를 삐죽 내밀어 박일성을 살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수진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또 넘어졌어? 수진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박일성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한쪽에 수북이 쌓인 약봉지들, 작은 식탁 위에는 라면 2개와 김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영정 사진 하나,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일성의 눈이 그 사진에 멈췄습니다. 수진아, 이게... 응.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이 아빠, 4년 전에 갔어. 박일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년 전이라고? 야근을 너무 많이 했대. 과로로. 쓰러졌는데 깨어나지 못했어.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박일성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몰랐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새끼가 과부가 된 것도 모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앉아. 수진이 박일성을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밥 먹었어? 내가 뭐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됐다. 됐긴 뭐가 돼?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수진이 벌떡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김치 반 포기, 달걀 3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망설임 없이 냄비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달걀 프라이 2개. 수진이 밥을 푸다가 자신의 공기에서 밥을 덜어 아버지 그릇에 올렸습니다. 수북하게, 아빠 많이 먹어. 박일성이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먹어. 어서. 수진이 숟가락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일성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입맛 없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일성이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아니다. 맛있다. 눈물을 삼키며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국그릇에 찌개를 더 떠주었습니다. 지민이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할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 2채가 깔렸습니다. 박일성이 벽 쪽에 누웠고 그 옆에 수진과 지민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일성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빠, 자, 그래. 대답은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민이가 새근새근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박일성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흑. 수진이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꽉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일성의 심장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딸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고? 당장 나가. 문을 닫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박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의 흐느낌과 박일성의 침묵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박일성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든 수진과 지민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습니다.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을 때 문틈에 끼워진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일성이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퇴거 명령 예고장. 박일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래로 수북하게 쌓인 고지서들이 보였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비 연체 통보, 병원비 청구서. 박일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예고장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박일성이 벽을 짚었습니다. 수진이도 쫓겨날 판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부도 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자기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일성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이 되면 안 돼.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빠,
등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일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 하. 수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 왜 말도 없이 가? 수진아. 아빠.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있으면 너한테 짐만 돼.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너 걱정 마. 박일성이 딸을 피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아버지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툼하고 꼬깃꼬깃한 흰 봉투였습니다. 박일성이 봉투를 빼내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필요 없어. 아빠.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세게 눌렀습니다. 가져가. 안 돼. 받을 수 없어. 아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남편 보험금이랑 지민이 학교 가면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이야. 박일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우린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찜질방이라도 가서 지내. 응? 제발. 박일성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못 받아.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아빠,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막혔습니다. 나 15년 동안 아빠 보고 싶었어. 박일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도 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밤마다 울기도 했어. 수진아. 근데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빠. 한 사람뿐이야. 박일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 응?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일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 쪽지도 넣어뒀어. 나중에 읽어. 박일성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핏기 없는 얼굴.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 알았다. 박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박일성이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수진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박일성이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구겨지고 낡은 지폐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접힌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박일성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 그때 아빠 말 안 듣고 나가서 고생만 해서 미안해.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근데 아빠는 아프면 안 돼. 사랑해. 박일성이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쪽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숨처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일성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신음.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일성이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애비도 아니다.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아빠가 미안해. 지나가던 새벽 인력시장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할아버지 무슨 일이요? 박일성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딸이 준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김비서가 눈물을 훔치며 박일성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박일성이 충혈된 눈으로 김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차 가져와.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검은 리무진이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일성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부도 연극 끝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일성이 주머니에서 수진이 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대성이하고 민준이 본사 회의실로 불러. 회장님, 그리고 그날 녹화한 거 다 준비해놔. 김비서가 백미러로 박일성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통곡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한산업 본사 대회의실, 커다란 테이블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대성과 차남 민준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회의를 소집하신 거래? 대성이 옆에 앉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몰라. 회사 매각건 때문 아니야? 어차피 부도 났으니까 정리하시려나 보지.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일성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지, 대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도하신 거 아니었어요? 박일성이 대답 없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틀어. 김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의 펜트하우스 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일성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대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어?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대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늙은이가 사업을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쯧쯧. 녹취록 속 대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리며 대성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준의 집 거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일성이 소파에 앉아 있고 민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현금 얼마나 남았어요? 회사 날아가기 전에 뭐라도 빼내놓으신 거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일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다들 똑똑히 봤지? 대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박일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대성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일성이 김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김비서가 서류 뭉치를 대성과 민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속 포기 및 절연 각서. 박일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잠시 침묵. 오늘부로 너희 이름이 회사에서 사라진다. 아버지. 민준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돈은 단 1원도 너희에게 안 간다. 박일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대성과 민준이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자식들을 박일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일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딸 데리러 가야지.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자 박일성이 내렸습니다. 뒤이어 김 비서가 내렸습니다. 회장님, 이삿짐 차는 30분 뒤에 도착합니다. 알았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수진이 창밖 소란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엄마, 저 차 뭐야? 엄마도 몰라.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일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박일성이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수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김 비서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따님, 회장님은 부도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따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부도가 안 났다고? 박일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박일성이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 널 시험한 게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냥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박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성이하고 민준이는 날 문전박대했어. 근데 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준 그 돈, 그 쪽지. 박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가슴에 못을 박더라. 이 못난 애비 가슴에.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고생하자. 박일성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가자. 내 딸.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일성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 뒤에 숨어있던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야. 이리 와. 지민이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일성이 손자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이제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지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그럼 진짜지. 박일성이 손자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가 밀린 고지서와 빗서리를 챙겼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일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진을 도와준 이웃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보살펴 주셔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웃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이러시면. 박일성이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박일성이 수진의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수진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수진이 창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박일성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이 애비를 버리지 않아줘서. 창밖으로 햇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가에 돌아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꿈꿨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민이는 좋은 학교에 다니며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일성도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직원들 밥은 잘 먹어? 응? 회사 식당 말이냐? 응. 내가 예전에 식당에서 일할 때 봤거든. 밥이 맛없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박일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직원 식당 퀄리티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는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박일성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더라.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뭘? 내가 가르쳐 준 거지. 수진의 카페 오픈 날. 손님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민우야.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서민우라고 보육원 출신이에요. 수진이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했어요. 누나 덕분에요. 민우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일성이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민우인가? 우리 딸이 자네 얘기 많이 했네. 누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도 힘들 때 도움받았어. 넌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진의 첫 그림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일성이 재계의 인사들 앞에서 딸의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내 딸이 그린 거요. 잘 그렸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됐습니다. 주말마다 박일성과 수진, 지민이는 함께 캠핑을 다녔습니다. 15년의 공백을 채우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시멜로 더 줘. 그래, 우리 지민이 많이 먹어라. 아빠, 지민이 배탈 나겠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박일성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일성이 지민이에게 반찬을 올려주던 수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어지러워. 수진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박일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그대로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박일성이 쓰러진 수진을 안아들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수진의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김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불렀습니다. 박일성이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매가 걷히며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온통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박일성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박일성이 수진을 안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박일성이 피 묻은 수진의 옷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비서가 지민이를 안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훌쩍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 김 비서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일성이 달려갔습니다. 제 딸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면담실로 가시죠. 박일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면담실. 의자에 앉은 박일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재생 불량성 빈혈입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이요? 네. 골수가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병입니다.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박일성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유전자가 맞는 기증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박일성이 의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회장님,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박일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요. 제 거 쓰면 안 됩니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유전자가 맞아야 가능합니다. 박일성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당장 검사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일성의 유전자는 수진과 맞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일치입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박일성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기증자 명단은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국내 명단을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해외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일성이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대성이하고 민준이 불러와. 지금 당장. 회장님,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검사받게 할 거야. 병원 로비. 대성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박일성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죽게 생겼다. 골수 검사 좀 해줘. 대성이 눈을 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상속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검사해드리죠.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 계열사 지분하고 건물 돌려주시면 검사해드릴게요. 박일성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그 소리가 나오냐? 동생이요? 아버지가 의절하셨잖아요. 저희한테는 남이에요. 대성이 비웃었습니다. 박일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알았다. 써라. 김 비서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일성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두 분 다 불일치입니다. 박일성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박일성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우리 수진이. 병원 로비에서 대성이 각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에이, 불일치래. 아깝다. 민준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맞았으면 건물이라도 받는 건데. 뭐 어때? 어차피 우리 할 만큼 했잖아. 두 사람이 킬킬거리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앞. 박일성이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꼭 기증자 찾을게. 조금만 버텨.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난 괜찮아. 박일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벌을 받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김 비서가 뛰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박일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박일성이 김 비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서민우라는 청년입니다. 민우? 따님이 예전에 후원하셨던 보육원 출신 학생이요. 카페 오픈 때 왔었던. 박일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학생이? 네. 따님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박일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병원 로비.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27살의 청년. 박일성이 다가가 민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민우인가? 네, 회장님. 자네가 내 딸을 살려주겠다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박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렸어. 민우가 황급히 박일성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100번이고 절해야지. 박일성이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거실, 박일성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 그 봉투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쭈글쭈글해진 흰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회장님, 그걸 거기에 거시려고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야. 박일성이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억보다 무거운 게 이 봉투 안에 들어있어. 햇볕이 액자를 비쳤습니다. 낡은 봉투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의 제잘거림이 들렸습니다. 박일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